수전 정입니다. 미스터 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런데 남자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아빠들도 많이 알으셔야 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잘 알으시면은 자녀들이 손주 손녀 때문에 고생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제 친구들은 내가 전에 애 기를 때 알았으면 좋은데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개 이 기분장애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대물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노할머니 노할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손자들한테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자식 안 기른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몰라도 되느냐고 생각하면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시고 걱정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자녀 기르는데 많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 때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은 우리 미리 씨가 기분장애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우울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조증, 하이퍼매닉 또는 조증, 매니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우울한 증상이 올 때는요. 그때는 양극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양극성 질환일 때는 치료도 다르고요. 또 그냥 우울 증상에 비해서 훨씬 더 앞으로 프로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예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우울 증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울한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어른이 되면 훨씬 많아지고요. 그러나 양극성 질환은 거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양극성 질환이 될 때는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항우울제만 썼다가는 어떤 경우는 그 항우울제 약품을 써가지고 더 심하게 심해질 수도 있고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양극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뭐 여성에 있어서는 일생 동안에 한 30%에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여성들은 이제 임신이라던가 산후에 많이 오죠. 그리고 또 우리 여자애들은 요새 이제 10살부터 12살 사이에 되게 사춘기가 옵니다. 남자들은 12살부터 14살 사이에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춘기가 되면은 여성은 이제 난소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오버리, 난소에서 이제 여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알도 이제 에그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에그가 이제 난소에서 한 달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만일 그 남성의 정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이게 알과 정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기가 될 수 있는 태아가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자궁벽에 가서 딱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자랐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린애들이 이제 처음에 그런 아직은 성적인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고 이럴 때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안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궁에 이렇게 쫙 튀어 몰려 있다가 그게 그냥 쫙 쏟아져 나오는 것이 월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경할 때쯤 조금 그거보다 한 1년 전쯤부터 난소 호르몬이 나오면은요, 이 호르몬이 참 아주 여자애들을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때 이제 어떤 예민한 애들은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공연히 신경질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소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그러니까 월경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임신됐을 때, 그 다음에 산후에 또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갱년기에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성은 많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울해지는 경우는 대개는 이게 주요 우울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요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Major Depressive Disorder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그 이제 우리 감정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모든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가 보통 때 좋아하던 취미라든가 뭐 활동이라든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되게 잃어버리고 적어도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드가 좀 내려간다던가 아니면은 좀 블루, 필링 블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울하다던가 이런 게 적어도 2주간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경할 때 같은 때는요. 그러니까 월경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그 막 불안하고 신경질이 많이 나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러다가 월경을 시작하면 오히려 조금 나아지고 월경이 끝날 때쯤엔 그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premenstrual dysmorphic disorder 그래서 PMDD 월경과 관계되는 우울증은 그런 식으로 되게 주기가 정해있게 이게 한 1년간 가면은 그런 증상을 그런 진단을 붙이는데요. 그거하고 관계가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개는 major depression 주요 우울증 그러면은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2주간 계속될 뿐더러 이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게 mental disorder니까 감정에만 문제가 있고 딴 거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 브레인에서 이제 그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브레인에 여기 전두엽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두뇌에서 이루어지고 대개 전두엽은 25세까지 계속 성숙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밑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두뇌가 감정뇌죠. 림빅 시스템 건연계 이제 감정이 거기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그걸 갖다 이렇게 누르는데 이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그게 잘 눌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그러면 기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우울증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 몸이 피곤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주 그냥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고 괜히 어디가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꾀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꾀병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절실하게 머리가 많이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뭐 온몸이 쑤신다던가 배가 아픈다던가 많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가 이렇게 아프고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주요 우울증이 되면은요 우선 잠의 변화가 옵니다. 이 슬리핑이라는 게 우리 몸과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울해지면은요 굉장히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티네이저나 여성들 젊은 여성이나 중년 여성들 그러니까 우울증은요 나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들은요 이게 뭐 앉아서 옆에서 울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 노인들은요 어떤 때는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성치매라고 그러는데요. 기억력이 딱 떨어지시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중년 여인에서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고 노인이 되면 잠을 못 자고요. 그 다음에 티네이저들,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 너무 많이 자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12시간도 자고 뭐 16시간도 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입맛의 변화가 옵니다. 입맛이라는 건 우리 생각에 완전히 이건 우리 몸의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한국 분들이 몸이 아픈 거는 내과 의사한테 가야 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거는 정신과 의사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요.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져 가지고 이 자살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자살의 지금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통계가 자살이 높으면은요.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민들도 한국의 통계를 따릅니다. 왜냐면은 미국 사람 전체는요. 10만 명 중에 한 12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 전에 뭐 25명, 28명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그 이제 조국에서 이렇게 높다고 그러는 거는 여기도 지금 LA 다운타운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인자의 탓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요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몸에 그렇게 변화가 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잠, 그 다음에 입맛, 식욕이요. 이것도 어린애들은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춘기 애들은 막 먹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동안에 자기 몸무게에는 5%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보통 때 이 몸무게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거는 어른에서 몸무게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라질 못하니까요. 몸무게가 자꾸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맛도 노인들은 입맛 없어지고요. 남성 어른들도 입맛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맛이 없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티네이저나 중년 부인들 아니면 젊은 여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고 그 다음에 또 잠을 너무 자고 그러니까 살이 찌겠죠. 그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디 나가질 않고 집안에만 박혀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깥에 나가는 게 불안하고 그럴 정신적인 기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psychomotor retard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기운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은 감정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ental disorder 그러면 감정만 있는 거지 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한국 분들은요 내과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한의사한테도 가고요 점쟁이한테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새 이제 그 패밀리 프랙티스 가정 주치의라던가 이런 그 의사들을 갖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가서 들었는데 대개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을 때는 어떤 때는 자기 의사를 찾아간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갔을 때 의사가 너 혹시 요새 세상 살고 싶지가 않니? 라고 물어봐 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의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대개는 올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오냐면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갑자기 잠을 못 잔다, 입맛이 떨어졌다, 아니면 심한 변비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스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도 이렇게 그 페리스탈틱 무브먼트를 해야 돼야지 연동 운동을 해야지만 쭉 대변이 나가서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딱 스탑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하니까 변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대신 불안한 사람들은요 장도 막 그렇게 움직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버터플라이 인더 스타믹도 막 버터플라이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고 장도 막 움직여가지고 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 autonomic nervous system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지가 알아서 불안하면은 자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요. 교감신경이 막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불안하니까 이제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이게 안 하니까 이제 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한테 꼭 그걸 물어보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인 의사들이 그런 걸 물어볼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인 패밀리 프랙티셔너들한테는 많이들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의 증상은 주요 우울증, 그러니까 보통 우울한 기분이 든다, 월경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가을이 되니까 햇볕이 좀 줄어들으니까 심란해진다, 아니면은 돌아가신 남편의 기일이다, 돌아가신 누구 뭐 내 와이프의 기일이다, 그럴 때는 우울해지기가 쉽죠. 그거는 뭐냐면은 애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애도 현상은 우울증은 아닙니다. 애도 현상은 아무리 슬퍼도 가끔 그 남편의 이제 뭐 사진을 보거나 뭐 이게 생각이 나면은 갑자기 울컥하고 슬픈 기분이 드니까 파도가 확 치듯이 이게 넘어질 것 같고요. 그때는 막 우울해지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남편의 그 전에 뭐 웃기는 일이 있었으면 그거 생각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도 현상하고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우울증은요, 전체적으로 기분이요, 완전히 모든 흥미가 없어지고, 모든 인생이 좀 비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적어도 2주 가고, 입맛과 잠과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아주 피곤하고, 원인도 모르게 여기저기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과 이제 기분과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지, 사고하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 걸리면은요, 이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간 애가 갑자기 성적이 막 떨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이 우울증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주의 산만증까지 있던 경우는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머리가 좋으니까 괜찮았거든요. B 정도 맞거든요. A 맞을 아이가. 그러네 이제 중학교 갈 때는 6학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12살, 13살 되니까 여기 성호르몬이랑 그러니까 저 뭐죠? 그로트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 저기 감정이 막 올라가니까 막 우리들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에서 보면은 말지 발정난 개처럼 감정이 너무 올라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계속 A만 맞던 아이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B나 C나 D로 된다. 되게 그건 우울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뭐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그때의 그 디벨롭먼털하게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두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막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네가 할 말은 네가 해야 된다. 부모님이 틀렸으면 지적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독립심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딸들이 갑자기 말대꾸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보통 때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같이 지내 그러던 애가 갑자기 제사는 왜 지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부모님들은 덮어놓고 얘가 건방져가지고 부모한테 반항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 공자님한테서 유교식으로 배웠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절대로 어른 말은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뒤로 놔둬야 되고, 말하면 안 되고,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대꾸를 하느냐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얘기를 할 때 꼭 눈을 보라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우리가 잘할 때는 감히 어떻게 얼굴에서 눈을 보면서 부모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기르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걔네들 탓이 아니지요. 여기에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우울해졌을 때,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이 말로 표현하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울 기회도 좀 없었고요. 여자애들은 비교적 말을 잘 하고, 그다음에 울기도 잘하고, 우울한 것도 표현하기 때문에 알기가 쉬운데, 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운동에 굉장히 몰두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한다던가, 이상한 친구들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그 전부터라도 이렇게 대화의 창문을 열어놓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뭐 How was your day? 그러면 fine. 뭐 How is school going on? Fine. 전부 그래 버리고 말을 딱딱 이렇게 커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대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우울증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 제가 감정 적어도 2주간, 그다음에 잠과 입맛과, 그다음에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몸의 증상, 그다음에 인지적인 증상, 어떤 그 포커스가 힘들고 굉장히 결정을 못 합니다. 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아무거나 대답을 못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나가서 뭐 한국식 갈까 일본식 갈까 중국식 갈까 그러면은 그거 결정 잘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우울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결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인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자기 자신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점에서 다 나타나는 게 이게 우울증입니다. 감정물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몸 아프고 몸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여기 인지 현상, 카그니션, 그것에 변화가 이렇게 오고 결정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니까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피하려고 그러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엔 슬슬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뭐 친구가 죽었다던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던가 뭐 이런 죽은 사람들의 생각을 슬슬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이고 아침에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편해질 텐데, 이런 것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수동적인 자살의 이제 의욕이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가 티네이저 때 한 15살, 16살 때는 심각하게 저도 자살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뭐 아주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것들은 계속 했었는데 약국 다니면서 저도 약을 사서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조금, 가정의 환경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학교 간 대학생들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대요. 네가 지난 1년 동안에 의사생활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적이 있었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나가가지고 그냥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요, 내 감정은 이게 뭉클뭉클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말로 하면 그거는 여기 전두엽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거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아니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어? 무슨 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내 친구가 자살을 했거든, 아니면 내 친구가 병으로 죽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 그러니 그래서 무슨 어떻게 죽을지 그거 방법도 생각했어? 그래서 만일 아이가 뭐 약을 사서 먹었다던가 뭐 노끈을 사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는 정말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feeling,
생각이라고도 한국 우리는 말을 하는데 사실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feeling도 내 마음이 그랬어, 생각이 그랬어, 그런 게 다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어떤 감정도 다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이 동물적인 거거든요. 모든 포유동물도 감정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포유동물이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너무 심해서 이 두뇌가 이걸 누르지를 못하면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불안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하다 보면은요 행동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 보고 말을 자꾸 하라고 그러냐,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는 것가 아니라 자신들을 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부모님께서 아시면은 애가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먹어대고 살찌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아이가 기능을 어떻게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살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우울했지만 기능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때도 그냥 성적 그대로 유지했고 그 다음에 중년에 이제 처음 남편을 이제 사망했을 때 많이 우울했지만 그래도 병원에 나가서 환자는 꼭꼭 봤고요. 저희 부모님 돌보는 거 계속했고 아이들 셋 기르는 거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한은 그것을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조건이 다 돼서 기능을 못할 때는 그건 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면은 야단 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왜 이게 떨어졌는지,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점심을 다 먹고 오는지, 그대로 남겨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버리고 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항우울제가 요새 잘 발달됐고요. 많은 한국 분들이 항우울제를 믿질 않으세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옛날에 정신과 그러면은 6.25 사병 끝나고 나서 조현병으로 환자들이 뭐 머리 풀어 헤치고 길거리 다니는 이런 사람들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100명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 인류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조현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는 이게 굉장히 유전적인 게 큰 거고요. 우울증도 유전적인 게 크지만 이거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외할머니가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있었고 환경도 저같이 이북에서 와가지고 피난살이 하면서 부모님이 힘들 때 그런 그 환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기능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주요 우울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이게 자기가 학생이면 학교 공부를 하고 내가 주부인데 내가 다른 우울 증상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 오기 전에 일어나서 저녁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낼 때 점심 싸서 보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기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못 나간다던가 나갔지만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었다던가 그러면은 남편도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능의 변화가 왔을 때.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영향을 주는 게 우울증입니다. WHO 스터디에 의하면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병이 이제 이거는 코로나 일어나기 전인데 첫 번째가 말라리아고 두 번째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전체적으로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고도 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장을 잃기도 쉽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이게 발전이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 해요. 왜냐하면 주의가 자꾸 산만하니까 그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감정이 치어 올라오니까 이 두뇌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감정 누르느라고 거기다 시간을 다 버리니까 포커스도 못하고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도 못하고
시험을 치면은 뭐가 답일지 이거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쑤시고 아프고 피곤하니까 뭐 내과 한 번 가고 뭐 저기 한약집에 몇 번 가고 뭐 그러다 마른 수가 있는데, 그러면요 우울증은요 그때 치료를 열심히 해주면은 그 다음에 재발이 거의 없거나 재발이 되더라도 아주 약하게 옵니다. 근데 그때 치료를 안 하고 가면은요 한 3개월 내지 9개월 있다가 그다음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울증이 저절로 치료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 계속되다 보면 그 다음에 자주 재발을 하고요. 재발할 때마다 이게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처음에 아주 치료하면 치료를 잘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치료를 한다고 하기가 참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증상이 어른하고 달라요. 티네이저들은 특히. 어린애들도요 애가 조금 예민해져서 괜히 신경질이 많아진다던가 갑자기 화를 많이 낸다던가 갑자기 소리를 많이 지른다던가 이게 민감해지는 거, 센시티브해지는 거, 그게 얘네들한테는 우울 증상일 수가 많아요. 우리는 어른은 아우 한숨 쉬고 피곤해하고 기운 없어서 한 구석에 가서 있기 싶고, 노인들은요 오히려 더 어그레시브해지고 화가 많아지고요 욕도 많이 하고, 그 노인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말을 안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애도 현상이 있을 때도요. 저희 아들을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하고 가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카운슬러한테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 그 대신 자기 몸을 막 혹사하는, 그래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고, 다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태권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태권도를 뭐 3년 안에 이제 1단에서 2단으로 되고,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그때 블랙벨트로서 일했던 그게 컸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15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랬죠. 우울증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많고요. 그 다음에 애가 어린 시절에 우울해질수록 아주, 그리고 월경 전에 어떤 여자아이들이 많이 우울해진다던가, 제 환자 남자아이가 한 6살경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전화 코드로 가지고 이렇게 목을 갖다 감은 적이 있어요. 6살, 7살까지는 아직 죽음에 대한 생각도 별로 못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뇌가 아직 발달이 안 돼가지고 죽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많이 우울한 애들은요 나중에 자라면서 양극성 질환이 되기 쉽습니다. 바이폴러 디스오더. 그래서 바이폴러 디스오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그거를 갖다가 조울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Manic Depressive Illness.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의사한테 올 때는요 다들 우울증으로 옵니다. 매닉이나 하이포매닉 때 의사한테 가는 환자들 없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고요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나는 의사 필요 없고 뭐 약 같은 건 절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증이나 경조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겨우 안 옵니다. 대개는 그게 있다가 그 다음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우울증에 빠졌을 때가 보통 주요 우울증하고 더 심하게 정말 나락에 빠진 것 같고, 굉장히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자살의 4분의 1 케이스가 양극성 질환 환자라고들 어떤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양극성 질환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층층이 많습니다.
그 메이저 디프레션은 심한 우울증인데 경조증, 조증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증이라 그러면은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둘째 아들을 갖다 목사님이 좀 봐달라 그래서 갔더니 얘가 그 이제 연세대학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았고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던 대학생인데 그 저기 방역 그 군대 의무를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그걸 하기로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한 달 동안에 거의 7,000불을 돈을 썼더래요. 보통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침 정신과 의사를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갑자기 굉장히 기분이 막 고조되고 의기양양하고요. 자기는 잠을 안 자도 기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잤다고 그러는데 3시간밖에 안 자고요.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고 어떤 땐 하루 밤 내내 안 자도 기분이 아주 많이 좋고요. 갑자기 자기 일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아니면 취미라던가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말을 하는데 거의 제가 며칠 전에 그런 환자를 하나 봤는데요. 이분이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온 그 아주 훌륭한 법정 통역사인데 이분이 90분 동안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스탑을 안 해요. 계속 아주 머리도 좋고 자기의 그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스탑시키기가 힘든 것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리터블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일생에 한 번만 있다면 그러니까 입원을 안 하고서 있으면 한 일주일 이상이 있었다. 근데 이제 입원을 시키는 이유는 제 그 목사님 아들처럼 그냥 놔두면 집안을 갖다가 폐가망신 시킬 거 아니에요. 돈을 너무나 써가지고 빚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본래 하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좋지 않은 방향의 일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무나 그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을 많이 한다던가 제 환자 하나는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비즈니스를 계속 바꿔가지고 와요. 하루는 무슨 뭐 C가 파는 거 하고 또 하루는 뭐 컴퓨터 파는 거 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돈을 다 썼습니다. 그냥 이 비즈니스 저 비즈니스에다 계속 근데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때마다 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그가 IQ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똑하건 조금 덜 똑똑하건 보통이건 간에 이제 그 감정내에서 계속 이제 흥분을 시켜가지고 막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치 자동차 그러니까 꼬리 물고서 경주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걸 레이싱 보트 경주하는 자동차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계속 생각이 나니까 대개 이런 환자들이 일생에 한 번만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보통 매닉 에피소드라 그러는데 한 번만 있어도 이 사람은 양극성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 후에 대개는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우울증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 우울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이 대개는 일반 의사도 그렇고 항우울제를 줍니다. 항우울제가 한 20가지 있어요. 특히 이제 SSRI라고 그래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그래가지고 한 5가지 있는데 프로젝, 팩슬, 졸로프트, 셀렉사, 렉사프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노에피네프린을 올리는 약들도 나옵니다. SNRI,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웰굿비트리라는 약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펙소라던가 뭐 그다음에 요새는 심발타라는 것도 나오고요.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우울하니까 과거력을 잘 물어보지를 않을 수도 있고 물어봤는데도 환자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대개는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꼭 가족하고 같이 오라고 그래요. 결혼을 안 했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하고 같이 오고, 아니면 친한 친구.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이 오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게 한 일주일 있었다. 그게 매닉이거든요. 그러면 바이폴라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증이 있었다. 그걸 경조증이라고 합니다. 하이포매니아. 매니아인데 조금 덜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입원까지는 안 간 수가 있는데 한 나흘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막 기분 좋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그때 뭐 뭐든지 뭐 너무 열심히 했다던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하고 빨리빨리 했다던가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경조증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바이폴라 2라 그럽니다. 제2의 양극성 질환. 매니아가 있었으면 제1 양극성 질환.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이런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은 것 같다. 그러면 뭐 non-specific bipolar disorder. 그리고 어떤 때는 1년에 이렇게 약간 하이포매니아하고 우울증이 저보다 한 4번은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rapid cycling. 이게 사이클이 빠른 순환성이 심한 그러는 이제 바이폴러 디소더가 되는 거고요. 되게 여성에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우울증하고 이 경조증하고 같이 오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올라가고 막 이랬다가 그다음에 또 많이 디프레스 됐다가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남이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너무 말도 빨리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혹시라도 바이폴러 양극성 질환일 것 같다.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가들도 잘 진단을 못해서 어떤 때는 양극성 질환을 갖다 그러니까 진단할 때는 적어도 정신과 의사 4명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우울하면 우울증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바이폴러 디소더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울증 약만 주면은 심하진 않지만 한 3, 4%에서는 환자가 갑자기 더 우울증세가 심해진다던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던가 어떤 때는 갑자기 자살 의욕이 높아진다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 항우울제 약에다가 블랙박스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이 약을 쓰면은 특히 청소년들에서 갑자기 더 환자가 더 우울해지거나 더 자살을 생각하거나 더 화를 내거나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끊어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항우울제는 아주 나쁜 약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그때 빨리 끊으면 돼요. 그러면서 물 많이 마시면 약이 다 빠져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운슬러들을 갖다 슈퍼비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분들이 대개 정신과 의사보다는 환자를 더 자주 보시니까 환자가 항우울제를 쓰고 나서 더 우울해졌다고 하거나 더 자살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빨리 정신과 의사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 약을 빨리 끊어야 된다. 그래도 너무 심하면 응급실에 데려가도록 해라. 제가 그러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요. 한 2%에서는 환자들의 이게 밀가루 약을 줘도요.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항우울제가 참 재밌는 것이 100명 중에서 한 60% 내지 70% 들으면은 그 약은 잘 듣는 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밀가루 약이나 설탕으로 된 약을 줘도요. 30%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소나무 가루를 먹으니까 좋아졌다 뭐 이러면은 그거는 3명 중에 하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멕시코 가면 무슨 약이 좋대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행히 3명 중 1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3명 중 2명은 그거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또는 내 생각에는 바이폴라 디스오더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폴라 디스오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이폴라 1이거나 바이폴라 2거나 자살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그럼 왜냐면 이 바이폴라 디소더가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 증세가 심합니다. 그냥 우울한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분노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시키려면은 술을 자꾸 마십니다. 아니면 마약을 씁니다. 그래서 집안에 심한 우울증,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거나 자살을 기도를 했다거나. 근데 바이폴라 디소더 환자들은요 자살을 그냥 약만 먹어가지고 기도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많이들 부해지거든요. 하면 완전히 분가로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다던가, 뭐 권총이 있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권총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아는 친구 아들이 정신 너무 우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집안에 아버지가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뭐 장전 딱 떼고 그랬는데도 그거 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신과 의사들도 말하는 것이 제발 집안에 권총 두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티네이저들이 우울하거나 바이폴라 디소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메이저 디프레션, 주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는 자살하고 싶은 욕망이 크니까 약을 많이 모아놨다 한꺼번에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즘은요 이 SSRI 같은 약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전에 옛날에 쓰던 뭐 트라이사이클릭 엔타이디프레센트, 가령 예를 들면 엘라빌, 토프라닐 이런 약들은요 이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심장에 딱 그 맥박을 갖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으면 금방 죽는데 요즘 그래서 그런 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자살 기도를 하지만 대개는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그런 자살 기도는 3배로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거라기 때문에 자살 성공률은 더 높습니다. 어쨌든 아침부터 이렇게 심한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할 시간은 안 드렸었는데 질문 답죠.